통화량의 네. 관점에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온기가 수도권까지 이 퍼져나가기에는 네. 아직은 통화량의 충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는 거지. 뭐 수치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지.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인덱서고에서 보여주셨던 거 그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걸 보면은 통화량이 너무나 지금 통화량 대비 집값이 싸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야. 보여주지도 않잖아. 마음에 화가 났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집은 아직 안 올랐으니까 통화량이 아직 우리까지 아는 거 맞지? 그 통화량이 안 늘어났을 거야. 누구 흉내 내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 아니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확 와닿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논거가 되는 거잖아. 그때는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수요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뭘로 증명할 거야? 원베일리는 50%가 투자자예요. 그럼 뭘로 증명할 건데? 강남의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세대수 대비 매년 나오는 전월세 비중을 이렇게 돌려본 적이 있단 말이야. 지금 화면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10%를 넘지 않아요. 10%를 넘지 않아. 근데 누가 투자자를 다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거잖아. 천 세대가 있는데 50%가 투자자가 갖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라는 이야기도 불분명해. 투자자는 뭐가 투자인데? 그렇잖아. 이게 정의부터가 없어. 다 자의적인 해석인 거야. 내가 안 들어가면 다 투자야. 그치. 그래서 망고쌤이 말씀드리는 투자자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살면 실거주고 거기에 안 살면 투자자. 그렇죠? 뭐 거기에 안 살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그 이야기는 거기에 안 사니까 임대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가 보통 2년 만에 계약이 되니까 2년치 전월세 그 건수를 비교해 보면 대략 투자자들이 이 정도 보유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게 2년마다 계약이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막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어지럽잖아요. 뭐 2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를 10%대라는 거 10%대 많아봐야. 오히려 잠실은 좀 높고 그 강남은 좀 더 낮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뭘 근거로 50%? 나는 근데 그게 되게 핵심 논거인데 핵심 논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지.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 그 진행되는 게 그런 거야. 진행되는 게 보면은 나는 딱 그 이야기 들었을 때 그게 어떤 기준, 근거. 데이터나 이 근거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역시 매크로를 보시는 분은 다르네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그렇죠? 50%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원베일리는요. 원래 부동산은 땅값이잖아요. 맞죠? 땅값이잖아요. 원베일리는요. 그 34평 그게 대지 지분이 2평밖에 안 될걸요? 와. 부동산 전문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전문가. 원베일리 대지 지분 2평이래. 근거도 확실하고 해. 네, 확실하고. 땅이니까. 갑자기 사투리가 나네. 2평이면 되니까. 네, 그런 거야? 그런 거지? 맞나? 맞지? 하모 막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이게 그거잖아요. 2006년 이게 그 남색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가 되겠습니다. 왜 실거래 가격 지수를 썼는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체감이 가장 잘 되는 지수가 실거래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빨간색 선은 뭐냐면 그 M2 우리 보통 흔히 유동성이라고 하죠. M2 그러면 네 통장에 얼마 들었노? 이거죠. 그렇죠. 해약하면은 얼마까지 되노? 이게 M2죠? 맞습니다. 그죠. 막 당장 쓸 수 있는 돈이다. 이제 대충 해약하면 큰맘 먹으면 다 깰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한 번이라도 줄어든 적이 있어요? 거의 평평하게 늘어나잖아요. 리니어하게. Y는 AX 그래프처럼 늘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늘었지. 코로나 때 갑자기.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살짝 줄었어. 기울기가 가팔랐다가 다시 완만해졌다가. 그렇지. Y는 AX였는데 AX가 아니었던 거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살짝 월별로 한 3달 정도 줄었어. 유동성이. 그거 빼고는 단 한 번도 연 단위로 줄은 적이 있었냐? 우리들의 깔딱고개. 그렇지. 여기 여기. 역전세. 요 부분에 보면은 몇 달 동안 내렸어. 근데 연 단위로는 다 증가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설명하는 게 주택이라는 공간에 M2라는 유동성이 물인데 물을 꾸준히 일정하게 계속 따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이게 안 차오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주택일액 시장이라는 공간에 M2라는 물을 계속 따르는데 이게 안 차오를 거라고 하는 거죠. 안 차오를 거라고. 계속 물이 따라지고 있었네요. 그렇지. 단 한 번도 1년 단위로 줄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니 저는 이때 이 기울기 정도에서 그냥 뭐 크게 다르지 않겠거니 했는데 다시 또 제 각도를 찾았습니다. 여기. 그죠?
그 전문 용어로 졸라 올라가고 있어. 제 이야기는 이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M2 유동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 집값은 그 유동성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M2 빨간색 글이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보세요. 2006년, 7년, 8년, 9년, 10년까지는 까만색 위에 있잖아. 빨간색 위에. 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훨씬 빨리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어. 그리고 2010년이 됐고 2010년에도 여전히 그동안에 쌓여있던 돈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더 많은 높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서서히 내려가. 그래서 이때가 저평가는 맞지. 2013년, 14년 저평가는 맞고 그때부터 돈 늘어나는 속도보다 서서히 빨라지기 시작했고 남색이 더 빨리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돈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어. 그쵸? 2013년, 14년부터, 13년 정도부터, 13년 1월부터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2012년 12월까지가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3년 1월부터는 바닥을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죠. 그래서 2016년이 되어도 사람들은 전부 다 집값이 별로 안 오를 거라 생각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증권계 출신 부동산 전문가님께서는 이때부터 서울 집값 비싸다 그랬어요. 비싸다 그랬죠. 아직도 더 떨어질 거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의 집은 3배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네. 반대로 해석을 해버렸네요. 계속 기다려요. 계속 기다려. 아직도 기다려. 스테이. 기다려. 기다려. 걔 훈련시키다 했잖아. 기다려. 막 얘기했잖아. 언젠가는 너에게 뼈다구를 줄지도 모르니까 기다려. 해서 이러고 있는 거죠. 3배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8, 19년 지나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가격이 올랐죠. 오버슈팅. 훨씬. 그래서 이게 곧 버블은 맞아. 2021년 버블이었어. 버블이었어. 나도 이때만 해도 세상에 영원할 줄 알았어. 이 가격이 영원할 줄 알았어. 이 파티가 영원할 줄 알았어. 그렇지, 파티가 영원할 줄. 샴페인 잔을 아직도 터뜨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방이 몇 개 물렸어. 나도 그랬어. 맞아. 맛있어. 그래서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나온 거죠. 야, 이 바보들아. 응? 이게 6개월밖에 안 떨어졌지 않냐. 여기는 봐라. 지금 2010년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3년 동안 떨어졌지 않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이 봐라. 6개월밖에 안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올라가냐. 다시 떨어진다. 아직 2년 6개월 남았다. 그러니까 바보냐. 막.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야, 얘들아. 또 쭉 올라가. 그래서 2030년 정도는 돼야지 서울 아파트가 오를 걸. 이런 주장도 많았잖아요. 물론 여전히 조회수는 잘 나오죠. 다 잊어버렸잖아. 그지? 어쨌든 그런데. 왜냐면 알고리즘이 또 새로운 사람한테 또 추천. 그렇지. 또 추천. 새로운 사람한테. 싫어요한테는 추천 안 해주고, 이제 좋아요 누른 사람한테 계속 좋아요. 나는 악플만 달리는데, 오른다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악플만 달리는데. 이 그래프 보고, 그래프 재밌네. 앞으로 그래프를 이야기를 많이 이거 해요. 인덱서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었던 그래프입니다. 이거 사실 그쵸. 망고쌤이. 그쵸. 근데 지금 보신 분들 놀라셨다면 그때 안 보신 겁니다. 그 좋아요로 누르시라고요. 계속 지금 667명이야. 와, 오늘 667명. 와. 그 애국 시민 최진곤 씨보다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그런데 여기에서 조정폭이라는 게 네. 3, 4년 동안의 조정폭을 6개월 만에 조정받았다는 거지. 30% 빠졌다는 거지.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조정의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의 폭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10억짜리가 천천히 3년 동안 7억이 됐어.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는 거랑 10억짜리가 6개월 만에 7억이 됐어.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게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부분 중에 또 하나라는 거죠. 조정의 폭이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의해서 집이 떨어지든 오르든 간에 이동해야 되는 수요가 반드시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동할 타깃을 계속 지켜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사갈 집에 계속 눌러보잖아. 마치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아반떼인데 언젠가는 그랜저를 살 거니까 그랜저 가격을 계속 보고 있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조정폭이 짧았지만 이미 예전에 조정폭 30%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떨어질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뭘 근거로? 이 핵심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가 중요한 거잖아. 자, 봐라. 유동성 늘어나는 거 대비로 해서 집값이 많이 아래로 내려와서 다운슈팅이 됐지 않냐. 그래서 이게 올라오는 거지. 키 맞추기를 해 나가는 과정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만큼 아직도 서울은 이만큼의 상승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금리는 하방으로 잡았고 그렇죠. 공급 부족. 금리는 이제 내렸고 그리고 한두 번 더 내릴 예정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하는 금리가 내려간다고 단순히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뭐요? 단순히. 순순히 아니고 단순히. 단순히. 단순히가 뭐냐면은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을 일단 바보로 만들고 단순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그 주장을 만든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그 단순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혹시 집값이 빠져나갈 구멍. 올라갔을 때 야 단순이라 그랬지 다 한다고 그러지는 않지 않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구멍을 만드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이 마술이죠, 마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랬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치?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싸다. 싸다. 사라. 전세도, 저 금리도 두 번 더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보면 안 돼. 우리 이 집을 사면 샀다가 내일 오르면 팔 거야? 되냐고 그게 안 되지. 집은 매매 주기가 보통 이제 계약하려고 그러면 두세 달 걸리잖아요. 등기가 오는데 돈 내고 내 앞으로 등기가 오는데 두세 달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약을 해도 두세 달 뒤에 내게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걸 내게 되고 난 다음에 보유 기간이 보통 최소 2년은 돼야지 올라도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도 팔 수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균 주택, 아파트의 보유 기간이 7년에서 10년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보유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차산을 빨리빨리 불려가야겠다 싶으면 2년 단위로 보게 되는데 보통 그러면 2년 뒤에는 금리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냐? 지금보다 올라가 있을 것 같냐? 지금보다 많이 내려가 있을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해? 확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 내려가 있으면 그 기준금리 따라서 대출금리도 내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이자라는 게 돈을 빌리는 비용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비용이 줄어드니까, 비용이 들으니까 이제 소득이 안 늘어도 네. 지불 능력이 개선이 되는 거죠. 등기가 침체인데 왜 집값이 오르냐면,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잖아요. 금리를 내리게 되면 1억을 빌릴 때 한 달에 30만 원 내던 사람이 1억을 빌릴 때 20만 원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내 소득이 내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에서 30만 원은 좀 부담이었는데 20만 원이면 충분하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냐면 소득은 안 변했는데 불경기라도 월급이 깎이진 않잖아. 소득은 안 변했는데 나의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내가 무슨 돈으로 사냐 이런 거를 지불 능력의 관점으로 봐야 설명이 되는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나의 지불 능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5억짜리 집을 못 사던 사람이 5억을 살 수도 있고 쉽게 설명해 줄까?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풀 할부로 했더니 할부가 10%야. 그래서 어우 도저히 못 사겠어. 근데 할부 특별 프로모션 해가지고 2%가 나왔어. 그럼 사 안 사? 사요. 그렇지. 지불 능력이 올라갔잖아. 포르쉐 사야지. 그렇지. 그런 이야기라는 거지. 지불 능력으로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 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집은 왜 그렇게 응? 집은 거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그렇다. 아이고 루이비통도 20개월 할부로 사잖아. 36개월 할부로 사면서. 그치 무이자하면 사잖아. 무이자하면. 그게 지불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지불 능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득이 안 늘어나도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의 집을 팔고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고 전세를 살다가 옮겨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100% 대출받아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PIR을 믿게 되는 거죠. 생으로. 그치, 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나는 부동산 전문가님들이 많고, 난 뭐 동네 아재니까.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가만히 들어보면, 와, 부동산을 진짜 아파트를 한 번이라도 매매를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부동산에는 가보기는 했나? 전세 계약은 해봤습니다. 전세 계약은 와이프가 했겠지. 바쁘니까. 여의도? 정책 자문 이런 거 해줘야 되잖아. 정당들의 정책 자문 이런 건 해야 되고 교수님이니까 애들 가르쳐야지 그 전세 계약 같은 그런 허접한 일을 내 손으로 직접 하진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지? 그럼 내가 뭐 모르는 게 있나? 놓치는 부분이. 내가 이제 나는 매크로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정식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맨날 데이터만 파고, 맨날 부동산만 다니고, 사팔만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잖아, 내가. 그쵸. 동네 아재고, 그 사람들은 교수님이고,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막, 다, 뭐, 빅데이터 전문가고, 막, 다.
감정 평가도 하시는 분들 그렇더라고요. 다 전문가.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운 사람인데. 총을 너무 사방으로 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뭐. 나 방어하기가 너무 힘든데. 비판하지 나왔잖아. 왜. 그런 분들이 계시던데 나는 그냥 따발총을 쏘시는데 오늘? 나는 그냥 나는 그냥 뭐 이렇게 그런 거 같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요즘에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론을 많이 봅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의뢰인님의 표현. 뭐 기가 썩을 것 같지만 털어놓으면 들리긴 하잖아. 그죠? 보면 내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학원을 간 거야. 체계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인데 부동산을 계약을 안 해봐도 전문가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보고 뭐 이렇게 빅데이터를 맨날 팔고 이렇게 막 부동산을 맨날 다녀도 전문가 아닐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해본 놈한테 물어보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안 해본 놈 이야기 듣고 위안을 잡잖아요. 스스로를 위로를 하잖아요. 이게 나라냐? 세상은 그랬으면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있는데.